사이트 앤 사운드지가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누가 뽑느냐? 바로 영국 영화 협회 브리티시 필름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바로 어디에 영국 영화 협회가 발간하는 영화 전문지인 사이트 앤 사운드지를 통해서 이 목록을 정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거는 이 주기인데요. 10년에 한 번씩 영화 리스트를 뽑게 되니까 이게 매년 뽑는 것과는 좀 다른 색다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올타임 베스트 영화라는 목록을 가지고 영화를 뽑게 되는데 또 흥미로운 건 전 세계 각국의 영화 관련 전문가들, 그러니까 감독을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이 1인이 10개씩 영화를 골라서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들을 다 합산을 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영화들이 바로 1위로 선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사이트 앤 사운드지는 1952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2023년이니까 2022년까지 이제 60년의 세월을 가졌고 6번의 그 투표를 거쳤다고 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거는 1952년 처음 뽑을 때부터 그리고 2011년까지 무려 만으로 60년 동안 가장 유명한 영화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선 웰즈의 시민 케인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내지는 나 영화 좀 공부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민 케인이라는 이름 모르고는 영화 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이실 텐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했던 걸까요? 또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60년간 1위를 차지했던 시민 케인이 갑자기 2012년에 다른 영화에게 1위 왕좌를 뺏기게 됩니다.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현기증, 난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프레드 히치콕 하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영화는 사이코라던가 그리고 막 새한테 막 머리 쪼이는 영화 기억나시죠? 새라던가 이런 작품들은 잘 기억이 나는데 현기증 뭐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다음에 뽑은 그다음 10년이 지나서 2022년에 현기증은 조금 순위가 2순위로 밀렸고요. 자, 이번에는 샹탈 에커만의 작품인 바로 잔느 딜망이라는 작품이 1위로 오르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일인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영화 감독의 작품이 1위에 오른 게 바로 60년 사상 처음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또 어떤 의미를 또 갖는 걸까요? 썸업과 썸다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영화 평론가 아닐까 싶어요. 로저 이버트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 이 목록은 영화인들이 유일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리스트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제 그의 글에 그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거의 유일한 목록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 투표권자들의 면면을 보자면 평론가, 영화 프로그래머, 그리고 큐레이터 등등, 영화 기록 보관자, 아카이브를 보관하는 사람들, 영화 학자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조금 여러분도 눈여겨 보시는 나는 좀 예술영화관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간다 내지는 나는 작가주의 영화를 좀 따라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름이 익숙한 감독들도 이 투표권자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령 유전이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리 에스터 감독이라던가 그리고 태국 영화 아방가르드의 가장 앞선 이름을 차지하고 있는 아피차퐁 위라세타 쿤도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클만 감독도 있고 대만의 가장 유명한 작가주의 감독인 차이밍 양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영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만든 에던 맥케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임스 그레이라던가 Does not matter what you do. You got a right to be happy, Ava.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의 질주라고 하는 매드맥스를 만든 조지 밀러 감독도 들어가 있고요.
아, 이렇게 잘 알려진 유명한 감독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더 익숙한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화 감독인 봉준호 감독, 홍상수 감독, 그리고 류승환 감독, 그리고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 그리고 최근에 벌새라는 영화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젊은 신예 감독이죠. 김보라 감독도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쫙 보시면 아, 투표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실력을 갖춘 영화인들이구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로저 이버트가 말한 이 영화 목록이야말로 내가 믿을 만한 목록이다라는 그런 신뢰도를 쌓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언제나 전문가 순위와 감독 순위를 따로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순위는 지금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250위 바깥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이제 10위권 안팎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1위부터 한 2위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전문가 순위 1위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잔느 들망이라는 이 영화가 1위를 차지했는데 감독 순위에서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떡하니 차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독이 보는 영화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를테면 영화적 기법의 문제라던가 혹은 촬영에 있어서 혁명적 전회의 순간을 가져왔을 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영화 전문가들이 전부 다 모여서 투표를 할 때에는 이 영화가 갖는 시대적 의미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아마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두 목록에 조금의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60년 동안이나 1위를 차지한 그런 대단한 작품 시티즌 케인, 시민 케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간략하게 한번 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일단 오선 웰스 감독이 감독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터에 나와 있는 저 인물 바로 주연도 자기가 맡았습니다. 각본도 오선 웰즈가 썼습니다. 영화는 1941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 당시 굉장한 대형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뭐 CJ 같은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회사에서 이 영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RKO 라디오 픽처스라는 회사였는데요. 좀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오선 웰스가 1915년생이라 고작 26살 때 이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같으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을 졸업하기도 쉬운 나이가 아닌데 저 때 영화사 60년을 차지하는 대형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천재이기도 하지만 그를 믿어준 누군가가 있어서 영화를 제작하는 데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자, 바로 조금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바로 1938년에 이 올선 웰스는 원래 연극 무대에도 오르는 배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라디오 극을 만들어서 그 극을 송출하는 작가와 감독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1938년 10월 30일에 바로 H.G. 웰스의 SF 소설인 우주 전쟁을 너무나 그럴듯한 라디오 극으로 만들어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냐면 처음에 오늘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어디선가 외계인이 침공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온 지구가
이 외계인 침공 때문에 큰일이 났습니다라는 식으로 너무나 실감나게 해서 그때 당시 30년대 말이니까요. 1, 2차 세계대전 한창 중간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진짜 외계인이 공습이 있는 줄 알고 혼비백산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바로 이 능력을 높이 산 스튜디오에서 그래 이런 인물이라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게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좀 대형 프로젝트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감을 준 거죠. 오선 웰즈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는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만드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대중성 있고 상업성 있는 영화를 만들 자신이 있다라고 말한 거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영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거 하나는 꼭 알고 가야 돼요. 바로 뭐냐면 로즈버드라는 이름입니다. 커피 이름 아닙니다. 우리한테 커피 이름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처음 시작할 때 이 찰스 포스터 케인이 세상을 떠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자, 떠나는 걸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로즈버드라는 말을 남기고 합니다. 영화 속 대사에도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로즈버드가 뭐냐, 뭔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 거냐라고 서로 질문을 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대부호가 혼자 대궐 같은 성에서 아주 외롭게 죽어갔는데 마지막으로 남겨진 로즈버드는 뭘까? 사람들은 막 추측하기 시작하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사실은 바로 시티즌 케인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가장 위대한 미국인이었지만 가장 초라하게 죽어간 남자가 마지막 단말마처럼 내뱉은 말, 로즈버드란 무엇일까? 이 긴 여정을 찾다 보면 폐허가 된 집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바로 썰매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 썰매 뒤편에 로즈버드라는 게 새겨져 있었죠. 어쩌면 너무나 사소한 것 그리고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르는 것에 이 사람의 인생의 정수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게 일테면 삶의 허무함과 아메리칸 드림이라 말했던 그 창대했던 꿈의 결말이라는 게 이렇게 소소했던 건가라는 허무감을 전달해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로즈버드는 소년 시절 이를테면 엄마가 이 콜로라도에서는 배울 게 없어. 너는 더 먼 곳에 가서 더 큰 곳에 가서 큰 인물이 되라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이 정말 꿈꿨던 것은 마음 놓고 엄마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동안 바깥에서 썰매를 탔던 그 유년기의 추억은 아니었을지 그리고 썰매 하나만 있었으면 행복해서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게 없었던 그 소년 케인이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정말 그리웠던 대상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로즈버드라는 이 이름에 압축해서 시민 케인을 통해 바로 오선 웰스가 던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주제적인 측면만으로 이 영화가 60년간 1위를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가 부각되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는 까이에데 시네마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비평가 그룹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까이에데 시네마의 비평가 그룹은 다름이 아니라 상업화되어 있는 영화들이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의 공정, 그러니까 작가라고 부를 수 있는 감독들이 따로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작가라고 부를 수 있는 감독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올려놓고 마치 하나씩 클립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공장형 영화나 혹은 영혼이 없어 보이는 재미만 있는 영화가 아니라 뭔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굉장한 상찬을 하게 돼요. 바로 작가라는 건 author고 author는 저자라는 뜻이며 이건 일종의 작품이자 예술의 반영으로 올라가는 영화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앙드레 바잔을 비롯한 까이에데 시네마는 계속해서 이 영화 목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비평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제가 영화 비평가이기도 하지만 영화 비평가로서 영화계에 가장 큰 영향력도 미치고 서로 교호작용을 하면서 정말 긍정적 시너지를 냈던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이 미장센이란 말도 사실 불어인데 샴푸 이름이기도 하죠.
불어인데 왜 불어에서 왔는지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자, 이 미장센이란 용어 자체가 영화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법적인 시각적인 촬영 그리고 조명, 음악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갖게 되는 예술적 요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You don't expect me to keep any of those promises, do you? 오션 웰즈의 이 미장센은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디포커싱이라 부르는 매우 중요한 영화적인 기법의 발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미장센의 핵심을 이루는 것들을 보자면 일단은 새로운 기법을 바로 오션 웰즈가 영화에 발명해서 적용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오션 웰즈가 천재가 아닌가 싶었던 게 실제로 오션 웰즈는 영화 학과를 다녔다거나 영화를 배운 경험이 없다라고 해요. 그냥 역마차라는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저렇게 영화를 찍어였지라고 독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Nickname I had as a kid. Right name's Henry. Seems to me I knew.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션 웰즈가 이룩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과 촬영에 대해서 좀 이름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우 앵글은 주로 정치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독재자가 좋아하는 그런 앵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시민 케인의 위대함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로키 라이트라는 걸 씁니다. 이게 뭐냐면 조명을 매우 낮게 어둡게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이 조명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이라던가 혹은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위치 같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미장센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 러시아 영화에서 발전된 이 편집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또 그 사람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활용하고 있죠. 대략 얘기한 게 이 정도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영화 속에서 실현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이 디포커싱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화의 내러티브와 그리고 관계 구도 그리고 권력 구조까지 다 설명을 해냈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최초의 시간 그 최초의 영화라고 부를 때 왜 시민 케인을 얘기하느냐라고 들레즈가 얘기할 때에도 바로 이 디포커싱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싶은데요. 이 그림을 보자면 사진을 보자면 한 장면이에요. 자, 포커스가 이 네 사람에게 모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일단 어머니가 바로 아들 케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결정하는 장면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에요. 후견인입니다. 아버지는 저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남자가 바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정작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게 될 케인은 창 밖에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에게 후견인에게 인생을 맡긴 채 그냥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설정을 한 장면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시민 케인을 만든 오션 웰즈의 일종의 천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Where do I sign, Mr. Thatcher? Right here. 자, 시민 케인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다양한 화면 구도 그리고 연대기적 접근을 다시 이렇게 플래시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플롯 구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장센 그리고 시각적인 사고 비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들 입체적 플롯 다양한 영화사의 혁명적인 순간들을 선사하게 됩니다.